예, 혹시 질문 있어요? 예, 오늘 레이버 서플라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 균형, 실업에 대한 몇 가지 좀 여러 종류의 실업들이 있으니까 그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이렇게도 사실 해석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우선 이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한 사람의 노동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웨이지가 상승하면 노동 시간이 근데 만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노동 공급 곡선,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사실 가로축의 변수를 노동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숫자. 웨이지가 상승하면 일을 하겠다고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만큼의 사람들만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지가 더 상승한다면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웨이지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까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어진 임금이 웨이지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가 적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웨이지가 여기에서 주어진다면 W 스타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쪽에 해당될 텐데 경제 전체의 인구는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임금 수준 W 스타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웨이지보다 웨이지가 낮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이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어떤 사람에 대한 노동 공급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과 경제 전체의 공급 곡선으로 우리가 확장을 했을 때 이제 공급 곡선을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숫자로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지가 변하면 당연히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요. 반대로 웨이지가 하락하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혹은 뭐 경제 전체로 해석해 본다면 웨이지가 상승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웨이지가 하락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이러한 변화가 이제 노동 공급 상에서의 변화고요. 공급 곡선 상에서의 변화고 공급 곡선을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movement along the supply curve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요 곡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이동도 가능하겠죠. 서플라이 커브는 언제 이동할까? 당연히 이제 웨이지가 아닌 다른 것들이 바뀔 때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가에 대한 선호 혹은 근로에 대한 선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일에 대한 선호, 반대로 여가에 대한 선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여가를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의 선호의 변화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뭐 확산이 된다면 반대로 노동 공급 곡선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여하튼 두 번째는 이제 기회 비용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간의 기회 비용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구 변화입니다. 우선 선호의 변화, 간단한 예를 제가 교과서에 있는 예인데요.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이제 일종의 공장이라든가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이제 부문에 여성 노동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여성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뭐랄까요, 여성의 노동 공급에 대한 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어떤 인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이후에 뭐 비단 지금 2차 세계대전의 현상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여 년쯤 전에 그 유명한 사람이요, 수잔 B 앤서니라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입니다. 그 100년 전에 여성 당시만 해도 그 미국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1920년 즈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가 이제 수잔 B 앤서니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제 이분의 노력에 힘입어서 1921년인가요? 딱 100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변화가 뭐 여러 곳에서 나타났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률도 그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그거 아세요?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그 굉장히 명문 대학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명문 대학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인가 여학생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1970 몇 년에 최초로 여학생을 학생으로 받았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던 것이죠. 뭐 여하튼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여성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을 했고, 뭐 비단 뭐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뿐만은 아니겠죠. 뭐 등등등 그런 이제 그 개인의 선호의 변화,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인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청소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디시워셔 같은 것도 없고 세탁기도 별로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다면, 그러면 1시간을 투입해서 가사노동에 1시간을 투입했을 때 생산해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홈 프로덕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사노동, 홈 프로덕션입니다. 홈 프로덕션과 관련한 기술이 발달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큐um 클리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디시워셔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세탁기도 좋아지고, 건조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만약에 개량화되고 좋아진다면, 그다음에 뭐 최근에서도 TV에서도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키친이 지금처럼 클 필요가 있겠는가? 요리하는 요리를 정말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 밥을 해먹기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뭐 예전만큼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밀킷 같은 것도 발달해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식사하는 시간 이런 것도 크게 이제 단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시간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홈굿, 제가 말씀드렸던 뭐 클리닝이라든가 뭐 디시워싱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1시간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다면 그만큼 이제 여가 시간이 확보될 것이고, 그러면 그 시간을 이제 마켓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말씀드렸던 이런 홈 프로덕션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뭐 주로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마켓에
투입하는 그런 변화가 지난 뭐 1960년 이후에 50년 이후, 60년 이후에 이제 크게 나타났다고 경제학자들은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근데 사실 중요한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국가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또 최근 들어선 또 더 그런 경향이 심하죠. 팬데믹 리세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차일드 케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는 사실 홈 프로덕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고 해서 자녀 양육이 시간이 그렇게 세이빙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그 이외에 홈 프로덕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는 이제 인구 변화인데요.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민도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선호의 변화인데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홈 프로덕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세 번째 인구의 증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증가한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민자가 유입되는 경우도 당연히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그러니까 웨이지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요 곡선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다 더하면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 될 거예요.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 공급 관련한 의사결정은 내가 몇 시간 일을 하고 몇 시간을 뭐 가사 노동을 하고 혹은 몇 시간을 내가 리저에 여가에 투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시간 단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합쳤을 때 가로축의 변수가 개별 경제 주체들의 노동 공급 구성을 다 이렇게 합쳤을 때 어떤 공급 구성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 가로축의 변수를 이제 시간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매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몇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냥 받아들이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나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들이나 노동을 공급하는 가게는 주어진 시장에서 결정이 된 임금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프라이스 테이커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균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수요 곡선이죠.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안 이코노미의 그 노동 시장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마치 가정하는 것이고 노동 수요 곡선도 하나 존재하고 그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도 하나 존재한다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쪽이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균형은 어디에서 형성되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임금이 W 스타, 그다음에 균형 고용량이 여기서 이제 equilibrium employme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균형 고용이 L 스타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임금이 W 스타보다 높다면 그러면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요. W 스타보다 웨이지가 높다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인력의 규모보다 기업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노동 수요량보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웨이지가 떨어지려고 하는 압력이 존재하는 거고요. 반대로 웨이지가 W 스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업들이 수요하는 노동량이 사람들의 숫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excess demand이죠. 이쪽은 excess supply.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서로 더 높은 임금을 주려고 비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는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W 스타, L 스타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균형에서 형성이 되는 임금 W 스타 웨이지를 우리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라고 부르는데요. 굳이 또 번역해 본다면 시장 청산 임금이라고 불러요. 시장 청산 임금. 그러니까 클리어 된다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클리어 된다 이런 뜻은 시장이 균형이 된다. 초과 수요도 존재하지 않고 초과 공급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보통 우리가 마켓 클리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 시장이 청산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시장이 청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 그러한 임금 웨이지를 이제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누구든 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즉각적으로. 그래서 웨이지는 임금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항상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뭐 경쟁적인 노동시장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frictionless라고 해서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 이런 개념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어요. 간단한 히스토리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에서 실업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경쟁 균형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지껏 들어왔던 어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는 다이어그램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실업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물론 이제 그 연구는 그 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2009년인가 2010년쯤에 어떤 이제 노동시장 이론을 만든 3명의 경제학자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3사람인데요. 피터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데일 모르튼슨,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피사리디스라고 하는 3사람의 경제학자가 한 사람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고요. 한 사람은 MIT, 한 사람은 영국의 LSE 교수인데 3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고 그 사람들이 8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던 주제가 실업이 존재하는 어떤 노동시장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동시장의 이론, 모형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칭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치 매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매칭 티오리. 그래서 이 매칭 이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프릭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프릭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건 물론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런 개념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진공 상태에서는 마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마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마치 이제 경제학의 이론에서는 경쟁 시장은 마치 그 물리학의 실험에서처럼 마찰이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마찰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마찰을 그 경제 이론에 이제 도입을 한 거고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존재하도록 그런 이론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노벨상을 받고 그 즈음부터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용어들, 경제학자들이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프릭션이 있는 노동시장, 프릭션이 없는 노동시장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매칭 이론은 이제 경제학의 거의 이제 주류 이론으로 편입이 돼서 매칭 이론을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매칭 이론만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어떤 현상들을 보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어떤 프릭션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매칭 이론은 이제 주류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frictionless labor market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왜 등장한 거냐면 이러한 용어가 등장하니까 이거에 대한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프릭션이 있는 마켓이냐, 프릭션이 없는 마켓이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경쟁적인 노동, comparative labor mark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frictionless labor mark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종의 트렌드 같은 거예요. 트렌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경제학도 사실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왈라지안 이카노미 혹은 non 왈라지안 이카노미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왈라스라고 하는 레옹 왈라스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고 정립을 하고 굉장히 기여가 많은 기여를 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보통 왈라지안 이클리브리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의 라스트 네임을 따서. 그러니까 이제 non 왈라지안이라고 하면 경쟁적인 노동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n 왈라지안 혹은 왈라지안이라는 표현으로 컴패러리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릭션이라는 표현이 대체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컴패러리브 하냐 아니면 non 컴패러리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프릭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프릭션이 있는 마켓이 벤치마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없는 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변형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의미로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이 바로 컴패러리브 레이버 마켓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사실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기업은 자기가 원하면 고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고 싶을 때 해고하고 그다음에 채용하고 싶을 때 즉각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노동시장에서의 조정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워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싶으면 즉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의 조정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사실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노동자는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보, 완비 정보의 형태고요.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 조정이 신축적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죠. 근데 프릭션이 존재하는 마켓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왜 실업이 존재하는가? 노동시장에 마찰이 없다면 혹은 경쟁적인 노동시장이라고 한다면 실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은 그러면 현실에서 왜 존재하는 것일까? 왜 나타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볼까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W 스타만큼 주어졌을 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냐면 이만큼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working.
W 스타만큼 주어졌을 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실 현실과 많이 배치가 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형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후반부에서 보는 거시경제 부분은 그 경제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론에서 출발해서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다시 거꾸로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이론을 바꿔야 되는가도 가야 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거시경제학은 그런 면에서는 좀 미시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거시경제학자들의 목적은 사실 현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 기존의 어떤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럼 그 이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의적으로 이론 모형 뭐 이런 것들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냐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학자 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토대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 현실을 가능한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 자발적인 실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실업은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찬스가 나한테 오지 못해서 실업 상태인 사람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두 다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웨이지가 너무 낮아서 그 웨이지 수준에서는 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unemployment도 아니에요. 그 실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임금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애초에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자, 이러한 그 접근은 충분하지 못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치는 것이 좋을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가정을 버릴 수도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예요. 우리가 전에도 봤었습니다. 뭐 어드버스 셀렉션이라든가 모럴 해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워커들은 자신이 원하는 잡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회사, 어떤 기업, 어떤 잡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직장, 그 잡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와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케미스트리를 갖게 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러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용해서 한 뭐 몇 개월 동안 그 함께 고용 관계를 형성해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회사 혹은 이 잡, 이 태스크에 적절한 사람인지, 매치가 좋은 사람인지, 케미스트리가 좋은 사람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혹은 기업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베스트 핏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핏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계속 탐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요. 이걸 바로 우리가 프릭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잡서치와 이제 frictional unemployment인데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이라고 보통 부르죠. 잡서치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는데요. 굳이 이걸 번역하고 싶다면 뭐 구직 활동이라고 부르시고요. 구직과 마찰적 실업입니다. 뭐 여러분 이제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지만 졸업하셔서 뭐 저 경작고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학과 학생들 3, 4학년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졸업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 지금 요 시기만 잘 넘기면 뭐 대체적으로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조금 이제 경제학자로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여러분도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리세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리세션에서 가장 큰 노동시장 측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제 서비스업 관련한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고용 감소가 이제 크게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여행,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이제 잡에서의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괜찮잖아요. 대면할 필요가 없는 산업 부문은 괜찮은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데이케어라든가 학교, 정규 교육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저희 애가 초등학생인데 한 주는 월수금 가고 그 다음 주는 화, 목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격일로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어떤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혹은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차일드 케어나 이런 관련된 보육 서비스에서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니드가 가구 내에서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혹은 이제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얼마만큼 빨리 회복될 것인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요. 저도 조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하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뭐 말씀드렸던 후자, 차일드 케어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 회복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사실은 조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그다음에 내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자, 이제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백신이 보급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 차단도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여하튼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여러 직장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공채도 거의 없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거의 그 제가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벌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금 다른 그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업들 여러분 이제 서치를 한번 해볼 것이고 좋은 기업들 순서대로 서치를 하겠죠. 저도 여기 그 박사학위 받을 때 박사학위 받기 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이렇게 몇 챕터를 쓰거든요. 한 두 챕터, 세 챕터 정도를 써요. 뭐 많이 쓰는 친구들은 막 네 챕터까지도 쓰기도 쓰는데 논문을 한 두 편에서 세 편 정도 써야 됩니다. 세 편 써야 되는데 보통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잡 서치를 하기 시작해요. 주로 학교들이나 뭐 컨설팅 회사나 뭐 IB 이런 데 이제 저도 한 150군데 어플라이를 했었습니다. 좋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150군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예전에 가끔 했었어요. 요즘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는데 최소한 저만큼은 어플라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150군데에서 200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사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될 때까지 하면 실패는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해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럼 성공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패는 될 때까지만 하면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보는 거죠. 그렇죠? 될 때까지. 그래서 회사들 서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이 어떤지 여러 가지 베네핏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잡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서치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랑 핏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럼 이제 레주메를 보내고 레주메를 보낸 다음에 서류 통과하면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하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여러 그 인터뷰이들 중에서 살아남게 되면 이제 오퍼가 오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오퍼가 오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서치하고 또 다시 레주메 보내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 한 번 돌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최소 1개월. 그러면 최소 1개월 가량은 그냥 실업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실업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실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행동들 이걸 이제 우리가 잡 서치라고 불러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잡 서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워커 입장에서고요. 이건 여러분의 입장에서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닝을 베이컨시가 하나 있어요. 빈 포지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포지션을 포스팅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지 포스팅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레주메를 받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핏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핏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원자들 중에 핏이 좋지가 않다면 그러면 그냥 이번 턴은 그냥 넘기고 다시 포스팅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포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똑같이 일정 기간의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 몇 주에서 뭐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은 기업 입장에서도 그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마찰, 탐색의 마찰이라고 하는데요. 서치 프릭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워커도 그다음에 기업도 타임 컨슈밍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두 사람이 고용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 관계가 쉽게 브레이크업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교과서에 예가 있는데 불완전 정보 혹은 비대칭 정보, 불완전 정보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10여 년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이제 그 자동차 부문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이 시간당 $40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다 레이오프를 했습니다. 고용 감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 보니 그 지역 인근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시간당 $2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잡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잡을 테이크하게 되면 시간당 $20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기 자동차 회사에서 시간당 $40를 받고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간당 $20만 받고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20짜리 잡 오퍼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해서 잡 서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글로벌 금융 위기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시간당 $40짜리 잡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사람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기에 직면했고 엄청난 고용 감축이 이루어져서 당분간 자동차 오토 인더스트리 분야에서는 새로운 고용 창출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정확히 인지했다면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시간당 $20짜리 잡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베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비대칭 정보 혹은 불완전 정보, 나에게 좋은 잡, 이 어디에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 서치는 기본적으로 워커나 기업에게 모두 일정 기간을 투입해야 되는 그 타임 컨슈밍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 바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찰적 실업은 사실 경제 상황과 별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이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커나 펌이나 상대방을 탐색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을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잡마켓이 굉장히 좋으면 워커가 일자리를 찾는 시간이 조금은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레이버 마켓이 워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가려고 할 테니까. 반대로 경제 상황이 나쁘다면 기업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방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나쁜 경우에, 그러니까 워커들한테 페이버러블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로 워커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죠.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포스팅을 걸면 아마 사람을 채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잡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여하튼 경제 상황이 어떤가와 상관없이 마찰적 실업은 거의 항상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35페이지에서 끝이 나고 36페이지서부터는 주로 이제 구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 교과서에서 특별히 특별히 어떤 모형이라든가 모델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저도 제 전공 분야이긴 하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임금 경직성과 웨이지 리지디티,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23장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실업은 뭐 이렇게 이건 딱 구조적 실업이고 이건 마찰적 실업이고 이건 뭐 경기적 실업이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업이 뭐 구조적 실업이고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실업이 뭐 마찰적 실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좋고요. 앞서 봤듯이 마찰적 실업은 사실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실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마찰적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 실업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노동시장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죠. 임금 경직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임금이 조정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 모형,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는 그 모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웨이지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 높다면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고, 볼까요? 웨이지가 이렇게 균형 임금,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가 W 스타인데 W 스타보다 웨이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웨이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이만큼의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W 언더바예요. 이 웨이지 수준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만큼인데 실제로 기업이 채용하는 인력은 이제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사람들은 현재의 임금 수준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균형 임금, 마켓 클리어링 수준 W 스타로 떨어지면 사실 초과 공급이 사라질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시나리오는 웨이지가 W 스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임금이 경직적인 상태에서 실업이 나타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임금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균형 임금 수준보다 여기서 말하는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서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상승은 잘 하는데 잘 안 떨어지는 경우에 이걸 우리가 다운워드 웨이지 리지디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의 하방 경직성 이렇게 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옛날에 번역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운워드 웨이지 리지디티라는 표현을 써요. 좀처럼 균형 임금 수준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뭐 경제 구조의 말 그대로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면 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다양한 요인을 가져요. 뭐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면 웨이지 리지디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렇죠? 임금 경직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임금 경직성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은 다 구조적 실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구조적 실업은 모두 임금 경직성 때문에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 경직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실업을 대체로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는 마찰적 실업도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현실에서 임금 경직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실업이 다 구조적 실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마찰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경기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임금 경직성이 있으니까 뭐 대체로 구조적 실업이 뭐 상당 부분 차지하겠지만 다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임금 경직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조적 실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체 교섭에 대한 이야기, 효율 임금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이제 임금 경직성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는 있는데 뭐 이것만 사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렇게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게 사실 최저임금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 경직성을 야기하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최저임금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대다수의 국가들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시간당 얼마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된다. 한국 같은 경우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제가 찾아봤는데 8,590원입니다. 8,6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대체로 최저임금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보다는 이제 높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저임금이 W 언더바고요.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는 W 스타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W 스타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이 이렇다면 시장에서의 어떤 균형임금이라고 하는 건 15,000원인데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 8,6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사실 최저임금은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하는 거겠죠. 최저임금이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초과 공급이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W 언더바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용 기회가 오지 않겠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누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전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인데 QS까지 이만큼인데 이 중에 이제 뭐
뭐랄까요, 추첨 방식으로 이렇게 뭐 제비 뽑기 방식으로 이제 이만큼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 대략 저 그림에서 보면 절반 정도인데 절반 정도는 고용 기회가 오고 절반 정도는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W 언더바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이지만 경제 전체의 노동력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그제서야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자발적 실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개인 의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겠죠. 위너 정부가 수행하는 뭐에서 정부라고 했을 때 뭐 그 행정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 입법부 사법부 다 포함해서요.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이든 대체로 위너와 루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면 모두가 좋아진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현대 경제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존재하겠어요. 누군가는 손해를 입게 되고 누군가는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누가 이득을 보게 되냐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위너가 되겠죠.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위너고요. 루저는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최저임금, 물론 기업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없었더라면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채용할 수 있었는데 노동을 투입할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더 높은 웨이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루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에서 어떤 사람은 랜덤하게 뽑혀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랜덤하게 뽑히지 못한 사람들도 루저가 되겠죠.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찬스가 오지 않아서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도 이제 루저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뭐 다양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겠죠. 구조적 실업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실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 실업이 발생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Labor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인데, Labor Unions는 노조고요, 노동조합. 그냥 줄여서 Union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abor는 띄고 Unions,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그 제조업체, 사업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뭐 현대라든가 뭐 이런 사업장, 현대자동차 사업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여기에 종사하는 공기업, 그 다음에 뭐 정부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혹은 뭐 금융권도 노조가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 이외에 산업부문, 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노조 가입률은 한 10%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서울여자대학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2학기 때는 학교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초중고등학교들도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등교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뭐 여러분 학교에 오시면 다양한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학생들 빼고
뭐 이제 교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그 다른 그 행정 직원과 교수 이외에 또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뭐 청소를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이제 고용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그룹은 이제 교수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행정 직원도 노조가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고용 계약을 형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체결한 분들도 이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져본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단체 교섭, 컬렉티브 바게닝, 노조와 단체 교섭으로 인해서 웨이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노조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준 노조 가입률이 한 3분의 1이 넘는 거죠. 전체 근로자, 임금 근로자 가운데 한 3분의 1 이상이 이제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임금 격차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임금 격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을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일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까요? 여기에서는 그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어떤 대체로 고용 계약이겠죠. 고용 계약에 대한 협상을 우리가 단체 교섭이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그 사안을 두고 협상을 하겠죠. 뭐 근로 조건이라든가 혹은 뭐 급여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프린지 베네핏에 대한 사안들을 두고 협상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조가 형성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근로 여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조직된 근로자들의 모임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에서 불리해질 것 같을 때 협상에서의 유리한 뭐랄까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의 옵션이 바로 파업이죠. 파업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결렬하고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적법합니다. 그 노조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이제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그 협상 파업 과정이고, 이제 거기에 가끔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도 잘 일을 뭐 하다가 서로 조금 꼬이거나 잘 안 되면 사람들이 흥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터지면 이제 뭐 뉴스에 보도도 되고 그러는 거겠죠. 대체로 어, 단체 교섭을 통해서 기업과 노조 사이의 임금을 협상하게 되는데 그 협상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는 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이제 노조의 영향권 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녹화를 좀 끄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또 하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뭐 노조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아, 예, 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노조에 가입되어 있거나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 협상을 통해서 협상 임금이죠. 협상 임금이 대체로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경쟁적인 노동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어서 그러니까 협상 임금이 적용이 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노조 가입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협상 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큰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뭐 그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협상임금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과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 비교해 보면 당연히 협상임금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혹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 혹은 한노총인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요. 최근에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공공부문은 급여 체계가 이미 뚜렷하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 조직에서 몇 급이면 얼마, 뭐 몇 급이면 얼마 급수에 따라서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급여 체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노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같은 같은 잡에 종사하는 민간 부분 근로자와 임금을 비교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공공 부문은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특정 태스크를 하는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과의 임금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협상 임금에 적용되는 사람들 그 임금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임금은 경직적이고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 높은 곳에서 책정이 되어서 잘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그에 따른 협상 임금은 그러니까 바기닝 웨이지라고 하겠죠. 웨이지는 이제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저임금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대체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 가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뭐 유럽의 몇몇 국가들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에서는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fficiency wag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효율 임금이고요. 질문 있어요? 빨리 우리가 23장을 끝내는 게 미덕일 것 같아서. 효율 임금은 어떤 임금을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사실은 그 약간 완전 경쟁 시장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이야기기는 해요. 근데 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 효율 임금이라든가 단체 교섭 협상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 경쟁 시장의 틀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토리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마치 꼭 최저임금과 같은 방식으로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금 가정에서 보고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지금 효율 임금이라든가 협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효율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윤이 높아질 수 있겠죠. 효율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이윤이 높아질 거예요. 이제 그걸 목적으로 워커들한테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그 임금이 바로 효율 임금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임금 어떤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 주는 만큼만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워커들이 조금 게으르게 일을 한다든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셔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태만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출근해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공공기관 같은 어떤 뭐제 경험에 의하면 공공기관 같은 어떤 곳에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뭐 비일비재해요. 특히나 이제 감시 감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회사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일 민간 기업에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셔킹을 한다면 적발이 되면 물론 뭐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뭐 주의를 주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감시 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셔킹을 하는지 감시 감독이 어렵다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지 이걸 사실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전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시 감독이 어려워요. 뭐 쉽다면 뭐 누가 셔킹을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부주의로 인해서 혹은 뭐 대충대충 만들어서 자동차에 어떤 결함이 생긴다든가 뭐 그러면 사실 생산된 제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위험한 제품들을 만들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레퓨테이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워커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이 회사를 나가서 다른 곳에 가면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있겠죠. 그걸 보통 우리는 얼터네이티브 혹은 아웃사이더 옵션이라고 불러요. 다른 대안, 다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웨이지보다 조금 더 높은 웨이지를 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셔킹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efficiency wage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워커들의 생산성도 높아지면 기업들의 이윤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efficiency wage는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직률, 퇴사, 이직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이직이라든가 퇴사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합니다. 여기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걸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갈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새로 뽑았는데 뭐 몇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하거나 이제 훈련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턴오버가 떨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워커들은 두 번째로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다가 지금 efficiency wage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지 않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그러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적발되더라도 잘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좋은 기업들 생각해 보면 그런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뭐 정말 꿈의 회사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아마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애초에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풀이 더 좋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더 좋거나 혹은 생산성이 더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애초에 그러한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지원자들 그 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기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최저임금과 다르게 efficiency wa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높은 임금을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워커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기업의 선택과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요. efficiency wage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미니멈 웨이지라고 하는 것과 efficiency wage가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임금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대체로 웨이지가 잘 하락하지 않는 것일까? 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냐면 고용을 어떤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고용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고용을 감축하는 경우에 누군가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고용을 감축하지 말고 사람들이 임금을 뭐죠? 이제 임금을 좀 삭감해서 고용 감축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었어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취업해 보시면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회사가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직원들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골고루 삭감하는 것보다는 고용 감축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산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근속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임금을 감축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근속한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이 임금 감축을 하는 것보다 근로자들, 구성원들이, 회사의 구성원들은 차라리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 혹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혹은 정년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데이터를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워커들이 임금 감축에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특정 그룹을 이제 정리해고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웨이지가 잘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전히 초과 공급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실업이 상승하는 경우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23장을 조금 보고 우리 조금 제가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24장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